민주당의 길을 팍팍, 대한민국의 길을 팍팍. 안녕하세요, 불팟캐스터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팍팍 사네요, 우리. 네, 길을 팍팍. 예.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불팟캐스터 오윤혜입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셨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아이고. 연세가 좀 네. 병원에 그동안 계셨잖아요. 거의 네, 90이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데 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맞습니다. 우리 인류의 어떤 인권, 그다음에 경제적 약자들의 보호, 예. 또 종교의 그런 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역할들을 강조하셨던 분인데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그렇죠. 교황분들 계시지만 이분이 이제 그런 방금 말씀하신 우리 김남국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에서 조금 많은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평안하시기를. 네, 그러면 우리 오늘 봐야 할 뉴스가 참 많은데요. 네. 바로 히트앤드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때리고 통쾌하게 달려가는 히트앤드런 코너. 오늘 역시 월요일마다 와주시는 김병주 최고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주부리 오늘은 김병주입니다. 네, 소개하기도 전에 말씀을 하신 우리 제가 말을 시켰군요. 죄송합니다. 우리 김남국 의원님 특별 출연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서울의 김남근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지금 한참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난 주말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 경선이 있었죠. 토요일에는 충청권, 일요일에는 영남권에서 경선이 진행됐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충청권에서 88.15%, 영남권에서 90.81%의 득표를 기록해서 김동연, 김경수 후보와 큰 차이로 1위에 올라섰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누가 대선 후보가 될 것인지 두고 경쟁하는 자리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상대 후보들을 치켜 세우면서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훈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에 앞서 지난 금요일에 TV토론이 있었죠. 다 보셨나요? TV토론이 있었는데 크게 이렇게 이슈가 된 것은 네. 없었습니다. 무난하게 진행됐다는 평인데 다만 제가 이제 저도 염두에 두고 본 것이 차기 대통령 되면 집무실 분명히 이제 얘기가 좀 될 것 같던데 네. 서로 토론이 좀 됐었죠. 그 영상 한번 볼까요? 집무실에 관련된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또 어디 딴 데로 가기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렇다고 그 국민 혈세에 들여서 또 미리 준비할 수도 없고 집에서 할 수도 없고 국회가 중심이 돼서 후보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용산 대통령실 이외에 청와대나 정부 종합청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바로 다음 날부터 대통령이 세종에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경제부총리 때 그 국무회의실에서 아주 많은 국무회의를 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토론회 보면서 기본적으로 토론하면 되게 열띠고 뭔가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후보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굉장히 좋게 표현하면 너무 신사적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네, 긴장감은 좀 전혀 좀 없었어요. 떨어졌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집무실 사실 생각하면 용산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요. 너무 싫죠? 거기에 들인 혈세가 얼마면 네. 청와대 갔다 오신 분들이 다 기사에도 났던데 이 좋은 데를 두고 네. 뭐하러 용산으로? 그러니까 네. 청와대에 있으면서 세종 집무실을 준비했으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그렇죠. 안타깝죠. 대통령실 이전 문제는 저는 3년 전부터 용산으로 졸속 이전할 때 가장 반대했고 계속 거기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사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첫 번째 한 것이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들어갔잖아요. 네. 새로 지어주지도 않고. 맞아요. 그래서 국방부 인원은 건물이 없으니까 합참 건물을 뺏어서 들어가고 합참은 시설본부를 뺏어 들어가고 시설본부 그다음 이렇게 해서 5번이나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이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사할 땐 조직이 다르니까 네.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네. 또 심지어는 폐건물 구방사청이 용산공원이 되기 때문에 한 3년 동안 폐건물로 있고 철거를 앞둔 건물에 네.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수도 전기 다 없잖아요. 네. 다시 놓고 그 난리를 지기다가 또 불편하니까 그거 한 3, 4개월 쓰고 또 다른 것들로 옮기고 와. 그런 난리를 지겼죠. 이재명 후보는 네. 그래도 좀 현실론을 감안을 해서 좀 또 큰 비용 들여서 또 대통령 집무실을 새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네. 용산 집무실을 짧게 이용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세종으로 이전을 해가야 되는데 네. 막 용산에 오래 있긴 어려울 것 같고 그 사이에 이제 뭐 지금 국무총리 그 사용을 하고 있는 종합청사나 뭐 청와대나 이런 데들을 좀 이용을 하다가 빠른 시일 내에 세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두 분은 개인적으로 이제 새 후보하고 관계없이 네. 개인적으로 가진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 이재명 후보와 생각이 일치해요.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것이 이전부터 3단계로 해야 된다. 네. 일단 현실적으로 대통령 되면은 용산으로 들어가서 왜냐하면 거긴 다 이제 세팅이 돼 있으니까 하고
청와대를 리모델링 하는데 3개월에서 한 6개월 걸려요. 아, 그런가요? 실제 그 정도 좀 준비를 하고 청와대로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종으로 가는 문제는 헌법을 개정하고 또 최소 5년에서 한 10년 걸려요. 그렇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임기 중에 들어가기는 실질적으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실 이전은 단순히 사무실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패키지로 국가 컨트롤 타워가 이동하는 거예요. 네. NSC도 이전해야 되고 경호부대도 이전해야 되고 하다못해 대통령 전용 병원도 지어야 돼요. 이게 모든 것이. 그렇군요. 근데 네. 헌법도 개정해야 돼요? 네, 이게 이제 헌법도 개정해야죠. 수도가 이제 네. 이전된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습법적으로- 이제 그때 이제 행정수도 이전 네. 법률을 만들 때 네. 또 보수 진영에서 그걸 위헌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제 관습헌법상 관습, 예. 네, 뭐 제가 대학 다닐 때 관습헌법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들어본 예가 없는데 진짜 말도 안 이제 된다고 생각했는데. 관습헌법을 들어서 이제 우리 관습상 이제 서울이 수도는 수도로 돼 있기 서울이다, 이렇게 때문에 됐죠. 그 수도를 옮기려면 이제 개헌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였습니다만 그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논리가 지금 시대에도 그대로 그 나올지엔 좀 의문이 있어요. 아마 그 말씀이 지금 맞아요. 헌법재판소에 예. 올라간다면 좀 다른 결론이 날 그러니까 거라고. 지금 그거를 따를 필요가 있는지 헌법재판소 설 얘기는 한데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청와대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건물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속실에 그 비서관들이 근무하는 게 건물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한 5년 정도 쓰고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걸 개보수를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개보수를 하면 다른 데 가고 골치 아프니까 그러니까 계속 시설이 너무 안 좋은데 아예 차라리 잘 됐다 용산에 잠깐 있으면서 리모델링 좀 하고 들어가면 뭐 괜찮겠다. 근데 이제 이게 세종으로 최종적으로 갈 걸로 하면 리모델링이 또 어떻게 될지 세종에 안 가면 또 어떻게 될지가 좀 달라져서 그래도- 그런 부분이 예. 그래도 최소한의 리모델링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은 그 청와대를 일부 개방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안 점검에서부터 보안 시설을 해야 되고 또 벌써 3년을 안 썼잖아요. 네. 물론 뭐 영빈관은 계속 썼으니까 영빈관 영빈관은 썼습니다. 문제는 네. 없을 텐데 나머지 시설은 한 3년 안 쓰면은 거의 폐건물이 그렇죠. 돼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좀 더 구중 궁궐 같은 이미지를 좀 개선하고 들어가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뭐 당장 사실은 이거 가장 지금 제일 큰 이슈가 뭡니까? 당장 내란 종식하고 네. 대통령 되자마자 민생을 살려야 되고 외교 트럼프하고 해야 되고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네. 이전 문제로 신경 쓸 겨를이 전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용산으로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한 3에서 6개월 좀 체계적으로 하고 청와대로 들어가면 일단 시간을 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종으로 여부는 국민적인 공감대나 헌법 개정이나 또 거기에는 장기적으로 패키지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설계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서 네. 해야죠.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잘못한 것이 졸속으로 그것도 들어갔잖아요. 2개월 하루도 못 만에. 있겠다. 단 하루도 네. 청와대에 못 있겠다는 네. 게 그렇습니다. 통했다는 게 저는 너무 기겁할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때부터 구테타의 DNA가 커진 거예요. 국방부 밀고 들어가니 군이 따르는 거예요. 건물 그치. 백지로. 당했죠. 그리고 국방부 건물을 뺏어 들어가니까 그 주변에 국방부 합참 10개 부대가 있어요. 자기 주변에 군인으로 쌓여 있잖아요. 네. 출근할 때 보면 군인들 얼마나 경례를 크게 하고 그래요. 내가 임무만 주면은 불구덩이라도 군인들이 들어가겠구나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용산으로 가면서 구테타의 DNA가 크기 시작했다라고 어찌됐든, 생각하고 예, 있죠.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업무의 연속성이나 지키는 면에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다음 그 대선 후보 토론에서 또 얘기된 것이 좀 있었나요? 증세가 증세 얘기가 세분 있었죠? 얘기가 예, 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그러네요. 대표 같은 경우는 예. 지출 조정하고 해가지고 더 걷는 거는 아니다라고 그렇죠. 하셨고 감세 나머지 두 분은 문제. 예. 재정 확대를 위해서는 지금 증세가 필요하다 이런 그런 의견이 입장이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 무분별한 감세 때문에 무려 100조가 넘는 돈에 지금 그 세수 펑크가 났어요. 적어도 이거는 이제 다시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하게 감세한 거에 대한 원상 복구를 해야 된다라는 건 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더 넘어서 증세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걸 뭐 개별 세금을 갖고 평가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차기 정부가 이제 뭐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민생 회복을 위해서도 재정 확대 정책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감세의 원상 회복을 넘어서 증세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시점에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성장률을 회복해서 실제 성장이 되면은 절로 이 세금이 많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성장 분배가 문제가 아니라 성장과 분배가 같이 가는데 지금은 너무나 경제가 파탄 나 있기 때문에 성장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파이를 키우면서 분배도 하고 네. 그 파이를 키우면 세금도 많이 들이잖아요. 이런 데 네. 주안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각 후보 간에 이견이 약간 뭐 있었던 주제인데요. 그 네. 각자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내란숙이 윤석열 두 번째 형사재판이 열렸죠. 오늘 처음으로 재판부가 재판전 촬영을 허용을 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모습이 드디어 이제는 헌법재판소 자료화면에 나오지 않고 형사재판 자료화면에 나오겠네요. 한번 영상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이 사건에 관해서 언론기관 등이 법정 체력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이제 지금 판사 이렇게 국민의 생겼군요. 관심과 알 권리 등을 윤석열.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전례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대법정이죠? 대법정. 알려드립니다. 촬영 전에는 두 번째 자리에 앉았다가 촬영한 날에 앞에 앉았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맞나요? 그런가요? 지금 방금 지금은 네. 앞에 앉았잖아요. 네. 피고인 윤석열 씨가. 야. 근데 촬영이 없었던 첫 번째 공판 때는 뒷좌석에 두 번째 자리에 앉았다는 앉아서 거죠? 피고인은 원래 그런 거기 앉는 자리가 아닌데 보통 앞에 앉죠. 이게 보통 앞에 좀 앉는데. 이렇게 촬영하고 안 하고의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특혜들이 혹시 말이 될까봐 또 이제 네. 뒤에 앉은 모양이네요. 오늘 표정 굉장히 밝지 않은 편으로 보이고. 밝을 리가 있나요? 밝을 수가 없죠. 평생 검사석에 앉아갖고 막 하다가 하다가 피고인석에. 피고인석에 앉으니까 아마 본인도 처참할 거예요. 근데 이 속도로 가면은 뭐 한 네. 5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괜찮은 겁니까? 그리고 2차 공판에서 좀 주목해야 될 지점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이 재판 자체는 원래 공개를 해야 돼요. 우리 헌법 109조 1항에는 이제 그 피고인이 법정에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원래 전체적으로 심리하고 판결 자체를 이제 공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네. 그런 점에서도 이제 이 언론이 이걸 취재를 하도록 이렇게 다 공개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아마 좀 지기현 판사가 이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예외적으로 이걸 좀 운영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점에서도 재판을 좀 공정하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세간에 자꾸 그 좀 우려를 낳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특히 그런 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풀어준 사람 아니에요. 이 지기현 판사가. 그렇죠. 네. 특히 이번 2차 공판에서는 수방사 1경비단장 조성년 대령하고 윤석열 측하고 이 오간 대화가 네. 저는 아까 보니까 재밌고 되게- 또 의미 있더라고요. 되게 깊이 윤- 있더라고요, 네, 이거. 윤석열 측에서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작전 아니냐 적극적으로 물으니까 네. 경비단장은 왜 그런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다. 네. 너들이 더 잘할 거 아니냐 오. 뭐 하면서 거기에 반론을 하고 네. 또 기억이 좀 시간이 지나면 윤석열 측에서 흐릿해지는 거 아니냐 하니까 조 단장이 어떤 특별한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또 또렷해짐을 느낀다. 앞에 있는데 얘기한 거죠. 어. 윤석열이 있는데. 그리고 네. 했던 답을 계속 하니까 조성현 단장이 재판장님한테 왜 똑같은 질문을 맨날 하느냐 똑같은 답변을 하니까 재판장이 뭐 조성현 단장 손을 들어주고 맞다 하고 제지를 했다 이런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거 좀 불가능한 거 지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조성현 단장이 그러게요. 불가능한 것 같은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왜 나한테 계속 지시했냐고. 쟁점이 되니까 더 기력이 또렷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쟁점이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 결국은 이제 윤석열하고 김영원 그 전 국방장관이 다급해지니까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서 빨리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서 계엄 해제 못하게 하라 그런 건데 네. 사실 이게 뻔한 사실관계인데도 이제 그 뻔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좀 그 뒤집어보고 인정이 안 되게 만들려고 이제 숱한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그 공방을 하는 과정에 기억이 점점 세밀화되고 네. 뚜렷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렷해지고. 기억의 메커니즘을 보면은 일회성으로 평생 기억이 나는 것이 있고 매일 반복해도 금방 잊어먹는 것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매일 일상화된 경험은 익숙되기 때문에 해놓고 금방 잊어먹어요. 까먹죠. 어저께 뭐 예를 들면 화장실 몇 시에 갔는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아예 기억 안 나죠. 뭐 근데, 먹었는지도 기억 안 나요. 일회성 기억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던 순간이나 결혼했던 순간이나 우리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얼굴을 봤던 순간이나 네, 그렇죠. 기쁜 순간 있잖아요. 네. 아주 기쁘거나 아주 슬픈 아주 특별한 경험은 평생 기억에 가는데 지금 조성현 답변 제가 일리 있다고 봐요. 지금 황당한 주장 있잖아요. 계엄 처음 군복 입고 처음 이렇게 당해봤잖아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너무나 황당한 지시이기 때문에
너무 그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고민이 되고 네. 그 기억은 그 현상이 평생 간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예를 들면 육사 들어갈 때 네. 아버지가 저를 데려갔는데 그 뒷모습 있잖아요. 걱정하면서 네. 지금도 또렷해요. 그때 무슨 말을 하고 이미 50년이 지났는데로 그런 특별한 기억들은 남는 거죠. 네. 오늘도 윤석열은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면서 그렇죠. 포토라인을 피해갔어요. 진짜 길 하나만 건너면 되는 아크로비스타에 살면서 그렇죠. 이렇게까지 특혜가 주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지기현 판사가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면서요. 이거는 서울 고등법원이 판단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사실은 그 국민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왜 윤석열만 이렇게 특혜를 주나요? 전 네. 대통령들은 다 그렇죠. 그 포토라인에 섰고 우리 이재명 전 대표님은 늘 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특혜를 줘서는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건 헌법 위반이기도 하고 네. 원래 또 헌법에서는 지금 뭐 재판의 심리와 판결도 다 공개를 하라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되는데 네. 결국은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언론 앞에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들도 하나의 심판의 과정이기도 그렇죠. 한 것이거든요. 근데 누구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거를 특혜를 주고 누구를 안 주고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예 재판 시작부터 빽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특혜를 받는 것 같구나. 그래서 사법부나 법원에 대한 불신이 심해지지 않겠어요? 네. 이거 자체는 이제 이미 우리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크게 잃게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빠르게 시정돼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윤석열 피고인을 풀어줬기 때문에 또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치소에 있으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고 요 방호 핑계를 못 대겠죠. 네. 그런데 풀어줬기 때문에 그런 핑계도 되고 지하로 들어오게도 하는 것인데 아까 우리 오은현 씨께서 게스트께서 5년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 이걸 다 해결하는 방법은 구속시키는 겁니다. 다시 다시? 다른 건으로 해서 구속을 시키면 구속되면 이제 사건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불구속이면 진행할 그 어떤 부담을 덜 느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 그리고 모든 것은 구속이다. 모든 네. 열쇠는 이렇게. 그래서 구속을 네. 명태균 특검법이나 아니면 명태균 게이트라도 빨리 하면 증거가 많이 차고 넘치잖아요. 네. 그런 걸로는 쉽게 구속할 그러니까요. 수 있지 않나요? 네. 네. 이게 구속을 해야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좋지만 특히 국힘 대선에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여러 삼재가 겹친 듯하게 국힘 대선에는 악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정강훈 씨가 출마 정말 선언을 했어요. 주말 이게 깜짝 놀라요. 아, 여러분 진짜. 이게 지금 만우절은 아닙니다. 그 깜짝 놀라운 소식이었죠.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대선 출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아 영상 한번 볼까? 저기 영상 있는 모양이네. 네. 나는 대통령으로 출마한다 이거야. 한번 내가 맛을 보여줄 테니까. 차라리 내가 이재명을 당선시키면 시켰지. 국민의힘 정당 8명 니들은 절대로 당선 안 시킨다. 오. 아니, 왜 저러는 겁니까? 이재명을 당선시켰으면 시켰지. 네. 국힘 너네는 안 돼.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말하는 게 저 지점이에요. 이재명을 차라리 시키지. 너네는- 국힘 나온 8명. 아니 국힘 8명이 더 밉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래요? 왜 아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힘이 빨리 저런 구구 정치 세력화는 좀 손을 거야 되는데 그런 애매한 행보들을 보이다 보니까 너무 이제 정광훈이라는 그런 구구 정치 인물들을 좀 키워준 거잖아요. 저 사람은 이제 지금 뭐 민주적 기본 질서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뭐 헌법재판소도 얼마든지 해체시킬 수 있다고 그러고 이제 헌법재판관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조롱하고 공격하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결국은 뭐 법원에나 그 쳐들어가 가지고 난동을 부리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줬던 사람인데 이제 네. 저런 분이 이제 자꾸 이제 출마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정치를 희화시키고 우리 어떤 민주적 헌법 질서를 한 번 더 조롱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진짜 나올까요? 어떨까요? 뭐 나올 수도 있죠. 뭐 나오고 사실은. 싶으면 네. 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대통령 그렇죠. 출마? 그렇죠. 아, 근데 돈만 이제 있으면? 40세 그렇죠. 기타금 내고 40세 이상이면 뭐 돈은 많겠다, 뭐 기타금 내고 나올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정강훈이가 극우 세력을 좀 더 응집시켜서 지가 막후에서 계속 이번 대선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네. 하려는 수작 같고요. 정강훈의 등장은 제가 봤을 출마는 제2의 윤석열의 등장으로 보여요. 사실은 윤석열 아바타 정도로 봐야 네, 되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머리 아플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광훈 윤석열을 통일 대통령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와. 이게 자기 위상만 이제 한참 올려놓고 실제로는 이제 출마를 안 할 가능성이 많겠죠. 만일 출마를 한다면 이제 구구 세력이 한 줌밖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선거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오히려 드러나니까 심판이 다 그럴 수 있겠네. 확인될 수 있지 않겠어요. 마지막 코인팔이다. 막 댓글에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이제 막 끌어모으기 위한 발악인가 싶기도 합니다. 뭐 만일 출마를 한다면 뭐 일거의 선거를 통해서 이 구구 정치 세력들을 일소하는데 뭐
저는 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저렇게 해서 자기 몸값만 한참 올려서 구구 정치 세력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적 질서를 이용만 하는 거잖아요. 지분을 그러다가. 가져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 한번 또 지켜볼 일인데 이것도 약간 뭐랄까요? 요새 정치판이 좀 희화화되고 있는데 저것도 좀 개그 같아요. 진짜요. 너무 웃겼고 김계리 씨가 또 김계리 씨. SNS에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그것도 저것도 개그입니다 거의. 와, 이 멘트가 더 대단해요. 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시. 이게 윤석열 아버지 줄임말이죠? 네. 나 저거 보고 진짜 이렇게까지 개몽될 수도 있는 겁니까? 예. 그 윤버지 옆에 앉은 사람 누구예요? 네. 배의철 변호사라는데요? 변호사인 것 같아요. 배의철 변호사로 그러니까 알려져 있고요. 윤핵의 신당 창당 기자회견했던 그 사람인가요? 네, 그 사람으로 알려져 그랬다가 있더라고요. 4시간 만에 추서했던 네. 분이라고 하는데 네. 저 사진도 좀 경악할 만한 사진이고 와. 정말 제대로 개몽이 됐나 봅니다. 네, 지금 저런 사진이 이제 윤석열 내란수계가 허용을 하고 그 자체 뭐 창당을 하려고 지금 배의철 변호사가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윤석열의 입김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슈가 커지고 문제가 되니까 4시간 만에 적기는 했는데 윤석열이가 창당을 하려고 했지 않나 싶어요, 실제. 네.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 대선판에서 여전히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국민의힘에 굉장히 악재고 전혀 반성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그러니까요. 내란 수개고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지금 저렇게 웃음이 웃음이 나와요? 나옵니까, 지금 밥이 지금? 목으로 넘어갑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그래서 신기해요. 진짜 너무 철면피하잖아요. 지금 파면되고 저래 됐으면은 진짜 근신하고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조용히 살아야 되는데 뭐 저렇게 할 자고 없고 저것도 윤석열이가 허락했으니까 사진을 공개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 네. 저런 사진은. 그러니까 파면된 채로 저렇게 네. 사진 찍고 영향력 행사하고 저게 말이 안 되고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나 의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죽을 속을 끓겠죠. 네. 죽을 맛이죠. 속을 끓겠는데 어쨌든 민주적 헌정 질서를 위해서는 저렇게 장기 독재를 꿈꾸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자가 심판받고 조용히 사라져 줘야 되는데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이제 선동을 하면서 자기의 지지자를 조금이라도 결집시키려고 하니까 우리 민주적 헌정 질서에는 큰 위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저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부 청년들이 또 시위를 한다 그러면서 맞아요. 막 그 중국 음식점 이런 데 건대. 가가지고 이제 맞아요. 차이나타운 그거 너무 중국적 충격적이었어요. 그 청년들한테 막 테러를 가하고 막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게 큰 진짜 거죠.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문제입니다. 네. 극우 청년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과 혐오 발언들을 엄청 큰 확성기를 통해서 네. 그 건대 양꼬치 거리랑 차이나타운이랑 이제 다음 주에는 강남을 가겠다. 근데 이게 자영업자들한테도 직접적인 업무 방해도 있지만 관광을 오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런 나라에 오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법적으로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의원님? 아니 뭐 당연히 뭐 그 체증을 해가지고 진짜 뭐 한다 그러게 되면 너무 이제 뭐 문제, 여러 나라 가지 망신이에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겠지만 근데 제일 이제 걱정이 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들 세계에서 몰래 쉬쉬하면서 얘기했었던 그런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가 그런 이제 그 극우 어떤 헌정 질서를 공격하는 그런 행위들이 갑자기 전직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선동을 하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선동했죠. 뭐 메가톤급으로 커지면서 급격하게 우리 사회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극우 정치 세력들이 확 커져버린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이렇게 네. 극우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계엄 선포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저런 혐오가 더 굉장히 맞아요. 증폭됐고 그다음에 네. 폭력까지 이제 지금 삶에 들어왔잖아요. 그게 네. 가장 큰 문제로 문제죠. 보이는데 지금 참 우픈 현실입니다만은 개그판이 벌어진 데가 지금 또 한 곳이 있죠. 맞습니다. 국힘 전당대회입니다. 우리 전당대 얘긴데요. 지난 주말 국힘에서도 대통령 후보 1차 경선 토론회가 있었죠. 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한 반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물며 그러니까 또 경선 후보 중에 탄핵벽을 비판하는 내용도 심지어 이렇게 나와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동영상 있는 모양이네요. 한번 볼까요? 불법이라고 봤고 그래서 앞장서서 막았습니다. 국민이 먼저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정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2시간간의 해프닝이었다. 그러면 대통령한테 자진하야 할 기회를 주자.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지금 우리 당 후보로 나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야 될 건데 어떻게 벗어나시겠습니까? 국민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계엄을 저지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좀 그만두시고 좀 헌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저 계엄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도 없고 오히려 그렇네요. 저렇게 옹호한 듯한 얘기를 하는
그것이 공당의 후보들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할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내란 사실은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정당이잖아요. 내란을 옹호한 정당이니까 사실은 대선 후보를 내서도 안 되는데 자격 없는 당에서 자격 없는 후보들을 내니까 아직도 저 후보들이 내란을 옹호하고 있잖아요. 일부 많은 의원들은. 그리고 저것을 인정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선 후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국민의힘은 아마 저래서 죽을 마실 거예요. 일부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손절 시기를 너무 놓쳤다. 윤석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 끌려가잖아요. 저것은 국민의힘 스스로도 망하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 후보들 보면 너무 한심하죠. 옹호할 걸 옹호해야지 내란을 옹호하고 저렇게. 헌법재판소 결정을 승복하겠다 그랬잖아요. 국민의힘이. 네, 그렇죠. 저래놓고서는 또 다 후보로 나온 사람들은 승복을 하겠다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못 인정을 하겠다라는 태도인데 저런 자세를 가지면 국민들이 어떻게 저런 정치인들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그 극우 정치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그 경선 과정에서는 조직적인 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의식하면서 저런 발언들을 하는 것들 아니겠어요? 저렇게 그 우리 헌정 질서를 지킬 어떤 책무를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나 책임감은 없고 그런 그 당 경선 내에서의 극우 정치 세력의 조직적인 표만 의식하면서 저런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우리 국민들이 뭐 나중에는 다 심판을 해줄 거겠지만 국민의 힘 스스로가 저를 극복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근데 대선 비용이 지금 이게 지금 3년 만에 대통령 뽑으면서 대선 비용이 사실은 우리가 추가로 좀 부담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윤석열은 2시간짜리 해프닝이라고 했지만 그러니까요. 사실은 조기 대선 비용이 무려 5천억에 이르고 사실 계엄 선포하고 나서 주가 엄청 폭락하고 맞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사실 뭐 경제적인 손실은 뭐 조단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공당이라면 이 지점에 대해서 좀 사과하고 반성해야 하는데 후보자 토론에도 뭔가 이 시국과 전혀 맞지 않은 그렇죠. 개콘 같은 웃기지도 아니 재밌기라도 하면 맞습니다. 용서라도 하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유익도 없었던 그런 토론회였는데 한번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자, 다음 중 하나만 골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 1번 바퀴벌레로 태어나기, 2번 자동차 바퀴로 태어나기.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이거 미리 그래도 다 네. 좀 홍준표 같이 후보님은 대본도 반 보여주고 절반만 했을 텐데. 들으셨는데요. 네, 혹시 하나로 바꾸실 생각 없으십니까? 둘 다 싫어요. 네? 뭐라고 하세요? 대답하기 싫다고 했어요. 네. 야, 저 댓글 보면 수준 참하다. 이거 기획한 사람은 누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까? 뭐 재미가 있습니까? 이거 뭐 바퀴벌레 같다는 거를 비유적으로 지금 자기들이 바퀴벌레 같다는 고백하는 겁니까? 뭡니까? 사람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걸 말하잖아요. 국민의힘이 스스로 바퀴벌레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니 저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퀴벌레? 그러니까요. 자동차 바퀴? 참. 아니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대통령 자리를 희화화시키고 약간 뭐랄까요 저 헌법에 있는 권력 다 써보고 나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희화화됐었잖아요. 그런데 네. 대통령 뽑는 경선에서도 지금 저렇게 희화가 되고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지금 뭐 초등학교 뭐 회장 뽑는데도 저렇게 안 하겠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경선을 좀 재밌게 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겠다고 저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저걸 보면서 국민들이 재밌어하는 것들이 아니라 서글퍼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저 정도 수준까지 이제 떨어졌구나. 진짜 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갔네. 그런 뭔가 게 그리고 되니까. 이게 되게 시대착오적인 게 청년대 젊은 층에 어필하겠다고 지금 이런 저런 좋아할 줄 게임들을 알고, 준비한 것 같은데 밸런스 게임 뭐 MBTI 뭐 이런 거를 준비했는데 MBTI 됐답니까? 네, MBTI도 막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진정성이 없이 어디서 주워들은 걸로 기획을 하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거기서 어떤 걸 뽑아내지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서 동아일보에서도 국힘은 뭘 잘했다고 예능식 대선 경선 치르는 거냐라고 하면서 사설도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뭐 인신공격성 질문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맞습니다. 건가요? 네. 오.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보고 예, 오겠습니다.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오기 전에 우리 그 청년회 본 그 안에서 꼭 가거든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내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라운드 파이트. 무슨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고집을 신습니까? 아하.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 하시는 거 보면. 됐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 말은 다 하고, 말은 다 하고.
근데 저는 홍준표 씨 같은 분은 빨리 이 경선에서 탈락해야 된다고 보는 게 어쨌든 이런 이렇게 아나무인처럼 정책이나 대통령이 되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를 되게 엄중한 토론회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후보랑도 만날 것이고 다른 당 후보랑도 만나서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농담이랍시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격을 따라서 그리고 또 넥타이를 왜 저렇게 헐렁하게 메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인신공격은 어떤 경우도 안 좋죠. 그럼요. 그 사람의 외모라든가 그 사람의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안 좋고요. 사실은 키높이 구두 이런 거 갖고 또 비아냥거리고 뭐 보정 속옷 아니, 예를 들어서 저기 SNS에 일반 국민들이 그거를 이렇게 댓글로 달거나 할 수는 있겠죠. 네. 뭐 그러나 저렇게 토론회잖아요. 공식 토론회에서 그러니까 여당을 직전까지 했던 여당이라는데 여당 했던 데서 저런 토론이 되는 게 너무 좀 하지만 저런 게 이제 혐오의 정치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아주 대표적으로 저런 조롱거리는 비아냥거리는 투의 이제 그 토론들을 하면서 정치에 저런 이제 그 헤이트 스피치 같은 조롱, 혐오 이런 것들을 자꾸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런 문화가 이제 자꾸 청년 틀층에서 정치를 바라볼 때 그걸 진지하고 어떤 정책 토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막 조롱하고 공격하고 혐오하는 그런 문화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이게 그 끝나고 홍 전 시장이 기자회견해서 했던 말이 너무 재밌죠. 옆에서 보니까 맞긴 하더만. 아니 재밌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 뭐가 재밌어? 아니 토론을 재밌으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네? 본인도 치부 드러낼 거 엄청 많잖아요. 그런 네. 얘기를 토론회에서 하면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 전체적으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근데 이 공당에서. 홍준표 이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자들도 그렇고 언론들도 되게 조금 너그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기자들에게도 되게 무례하고 네. 사실은 이런 발언들이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발언들인데 비판하는 언론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그 여기저기 그런 것도 손목 별로 잡고. 크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난리가 났을 이게 건데 무슨 시원하기랍니까? 재미가 있습니까? 네. 이번 국힘 토론회 보면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될 그 저기 포인트가 보이던데요. 네. 영상부터 보고 가시겠습니까? 댓글 게시판 논란이요. 이 댓글 게시판 논란 아실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조사한 지가 몇 달이 되는데도 결론이 안 나오는데요. 아마 경찰에서 그 결론 거의 낸 거로 알고 있는데요. 결론 낸 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건 내가 지금 말 못하겠어요. 이 당사자가 있는 거 같으니까. 둘이 짜고 옆에 한동훈 후보가 있는데 이제 둘이 직접 안 물어보고 이제 둘이 대화하면서 이제 이른바 그 저기 하는 건데 네. 나경원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지금 둘이 주고받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난 글이 올라왔는데 그때 한동훈 그때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모친 아내, 딸, 장인, 장모 등 가족 이름으로 비슷한 류의 댓글 900개 와. 이상 작성해서 의혹을 샀던 그거를 지금 둘이 대화하면서 비꼬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는 좀 밝힐 수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게시판 그렇죠. 관련돼서. 그렇죠. 예. 근데 왜 좀 이슈가 안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900개면은 꽤 많은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때 거잖아요. 이슈가 크게 됐었는데 네. 이렇게 되니까 코너에 몰린 한동훈 그 당시 전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주춤주춤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사실 12.3 내란이 난 내란이 거예요. 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란에 이것이 묻혔거든요. 저는 이때 한동훈이 되게 코너에 몰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엄청나게 이제 언론 기억이 나는데 한동훈이가 그 김건희 특검법 그때 재의결인가 그걸 표결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한동훈파들이 찬성을 하지 않을까 맡기는 우려가 있었고 그때 비판을. 아마 윤석열도 많이 좀 쫄았을 거예요. 그런 것도 내란과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내란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묻혔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다시 아마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죠. 저거 저기 그 근원지 뭐 아이디 이런 거 추적하면 다 나올 다 텐데 나오죠. 뭐가 있는지 네. 어떻게 있는지. 정확히 조사를 해서 밝히면 될 될 문제인데 이야기죠. 자, 뭐 이렇게 이거- 옆에 세워놓고선 조롱하듯이 하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 김병주 최고님 가시기 전에 한독수 국무총리 얘기 한번 해보죠. 지금 네. 오늘 전해진 소식입니다. 한독수 대통령 후보 국민추대위가 뭡니까? 저게 출범한다는 것이고 22일 공식 출범한다는 거죠. 한독수는 지금 나오겠다는 거예요?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국민추대위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고건 전 총리, 어머나.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의 핵심 멤버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황우여 전 국민의힘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도 향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지금 나오겠다는 건 말 나오는 게 맞나요? 근데 지금 저 대통령 파면으로 된 상황에 그때 당시 국무총리 했던 사람이
나오는 게 맞습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권한대행의 임무가 뭡니까? 현재 위기 상황을 관리를 잘하고 특히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잖아요. 그러면은 불출마 당연히 강조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대선 불 피우면서 이렇게 미국하고 관세 협정에서 뭔가 성과를 내면서 딱 등장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외신 기자회견에서도 뭐 노코멘트 물으니까 이것은 권한대행으로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나가려면 빨리 사퇴하고 또 계속 하려면 불출마 선언을 빨리 해야 되는 거고 역대 권한대행 중에 이런 사람 없었어요. 황교안조차도 이렇게는 안 했어요. 저는 궁금한 게 불출마 선언을 하고 한덕수 있지. 씨가 트럼프 만나러 가서 말도 안 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와서 우리나라 또 진짜 크게 피해보는 거 아니야? 저도 진짜 걱정입니다. 그게 걱정인데 그러면은 갈 때 민주당 의원이나 외교 전문가 민주당 내 의원분들이 같이 따라갈 수는 없는 겁니까? 네. 좀 입이라도 틀어막고 진짜 못하게 경계하고 좀 긴장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오늘 일단은 산자부 장관하고 일부 불러서 협상팀을 불러서 원내대표 당 직무대행 이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24일 날 2+2 회담을 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한미 간에. 거기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땐 우리 당의 입장은 물꼬만 터고 핵심 협상은 차기 정부에서 해야 된다. 당연하죠.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은 트럼프는 협상 전략이 머리 드러넣기 전략을 해요. 그게 뭔가 하면은 2개를 원할 때 10개를 요구해요.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한 결국 2개를 받아가는데 그렇구나. 그런 전략에 말려들 수가 있죠. 네. 졸속을 할. 근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실제 민주당에서도 우려하는 것은 한덕수가 성과를 내려고 덥석 이 머리 드러넣기 전략으로 크게 요구하는 거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2개를 원하고 10개를 요구했는데 9개를 받고 1개 깎았다 막 홍보할 수가 있는 거죠. 말도 안 되겠네. 그것을 이제 우려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오늘 또 저쪽이 계속 요구한 것이 협상의 물꼬만 터고 네. 협상의 결론은 차기 정부에서 해라.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은 힘없는 대행 체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론을 내기가 되게 조심스러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덕수는 대선에 나가려고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 국익에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통상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얘기도 이 협상은 시간이 많이 지나갈수록 우리한테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 거부를 하거나 이제 응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응하는 모습은 보여야 되겠지만 이거를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한덕수 대행이 이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아니, 오히려 조급하게 저쪽 얘기들을 덥석 받아주는 식으로 결론을 낼까봐 지금 오히려 우려가 명분이 되고 좋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과도기적이고 대통령이 곧 뽑히니까 일단 들어만 보겠다. 나중에 네, 대통령이 당연하죠. 뽑히면 하자. 이렇게 네. 얘기하면 아주 좋잖아요. 그게 네. 이제 나라를 생각하는 것인데. 한덕수, 최상목은 나라 생각하는 사람들 아닌 거 네,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걸 제가 잠시 잊었습니다. 바쁜 최대한 사람들이.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네. 예, 맞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출연해주신 김병주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네. 혹시 스케줄 없으시면 계속 앉아 계셔요. 아니요. 바쁘신 분한테 제가 네. 잠시 농을 제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싶은데,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회가 참으로 한심한 수준입니다. 내란에 대한 반성도 미래를 이끌어갈 비전도 조기 대선이 열리는 이유에 대한 사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없고 온통 민주당만 있는 토론회였습니다. 내란 세계 윤석열을 배출한 한때 여당으로 국정 혼란과 위기를 낳은 책임을 지고 사과부터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와 영치이지만 어떤 반성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 후보자는 왜 자꾸 윤석열을 끌어들이냐고 대묻기까지 했습니다.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에 대한 언급을 피한다고 지난 12.3 내란에 대한 국민의힘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웠던 점은 상대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의 공약을 찍고 자신들의 비전 대신 민주당 후보에 대한 비난만 이어갔습니다. 내란의 원인을 민주당으로 돌리며 구구 유튜브처럼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는 설 수 없는 정당. 이것이 국민의힘의 민낯이고 후보들의 수준입니다. 이런 저열한 수준의 후보를 낸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후보를 내지 마십시오. 그것이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들여다봐야 할 질문을 소개하고 그 답을 찾아가 보는 불팍 모두의 질문 Q 시간입니다. 김남근 의원님 계속 같이 하시고요. 오늘 그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오늘 모두의 Q에서 어떤 분야 담당하십니까? 모든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제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야냐? 네, 오늘은 뭐 이제 복지, 네. 복지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중에 하나가 이 배달앱 시장에서 배달의 민족, 쿠팡 이런 데가 과도한 수수료를 매겨가지고 이제 깍소리 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배달앱 시장에서의 독과점 문제, 불공정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김남국 의원님이 아주 다양한 방면에서 지식이 풍부한 분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오늘은 방금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기본소득 때문에 한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바로 이 내용이었는데요. 기본소득 때문에 한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는 나경원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지,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막 되게 비판이 많기도 하거든요. 뭔지도 정확하게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 일단 이제 사실관계부터 동영상이 있다는데 한번 보고 갈까요? 네. 나경원 의원이 동영상 있나요? 신용등급 평가 회사인 그 무디스가 뭐라고 했냐면 한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유력 대선 주자의 공약이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본소득, 기본 시리즈는 반시장 경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랬을 때 신용등급 평가를 하향 조정하겠다 하면 결국 대한민국 경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다 아실 겁니다. 저건 맞는 말인가요?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관계부터 이제 명확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그 무디스가 얘기를 할 때는 한국이 윤석열 탄핵으로 리더십의 공백은 극복할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여전히 경제적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다. 이거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지적한 건 그 국민의힘이 그 선두주자가 없는 상태 속에서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큰 정당이 분열되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걸 지적했고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을 다음 정부가 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연금 고령화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재정이 늘어날 상황이어서 그리고 확장적 재정 정책이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 수 있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확장적 재정 정책이. 근데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건 사실관계가 아닌 것을 기본소득 얘기를 무디스 같은 데서 알겠어요. 그렇죠. 꺼낸 적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하향 조정은 거짓말이네요. 저거는 지금? 저런 식으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20년 전에 우리가 이제 보면 무상교육, 무상의료 같은 구호들이 등장해서 우리 사회를 사실 좀 바꿔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는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면서 무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좀 나쁜 것인 것처럼 이렇게 오염시켰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쁜 기본적으로 단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오염시킨 것에 대비해서 오염시켰기 때문에 다른 단어 모두 all 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개념으로 단어를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복지에 대해서 이게 보편적 복지와 이제 선별적 복지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선별적 복지가 필요한 분야가 있고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분야가 있죠. 보편적 복지가 특히 필요한 것은 생명, 그다음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삶을 책임지기 어려운 아동 이런 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료, 아동 이런 건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전 국민적인 또 전 아동적인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선별적 복지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죠. 특히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뭐 주거나 이런 데들은 상대적으로 그걸 해결하기 어려운 뭐 취약계층이나 청년층 이런 데 이제 모두를 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하는 분야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 사안이나 복지 분야의 사안이나 이런 거에 따라 이제 그 적용해야 될 내용들인 것이죠. 그 기본소득은 뭡니까? 기본소득은 이제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잖아요. 특히 AI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면 생산성이 크게 확대가 되는데 그 생산성이 크게 확대된 것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게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AI가 접목되어 있는 그런 산업의 어떤 기업의 이런 이제 상류층들은 혜택을 많이 받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그게 일자리들을 많이 줄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그 산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그런 프랑스의 경제학자가 제안한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동안의 산업혁명이나 1차, 2차 산업혁명과는 달리 이제 AI가 등장하고 로봇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은 되지만 사실 고용률은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그럼 먹고 살 것이냐? 또 소비의 문제도 또 사줘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 만든 개념인가요? 그렇죠. 또 그렇게 되니까 양극화가 심해지게 되게 되면은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 계층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게 되면 국민 내수 경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계속 쪼그라드는 형태가 되버리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수를 진작시키려게 되면 소득이 적은 계층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경제학적 관점에 있어서도 그런 이제 내수 경제를 탄탄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도 또 필요한 측면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현대 정치학이나 현대 법학의 관점에 보면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서비스,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 기본적인 소득에 대한 제공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철학적인 입장도 있는 것이죠. 3월에 그 민주당이 기본사위원회 출범시켰잖아요. 지금 뭐 이번에 뭐 대통령이 안 나온다고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이거 의제를 보니까 역시나 반시장 요소 가득하다. 그다음에 아까 지금 나경원 지금 이 후보 예비 후보도 마치 그게 이제 반시장적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나경원 의원의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기본사위원회에서 이제 몇 가지 제시한 것들이 있는데요. 비전으로. 그 내용 중에 물론 이제 AI와 같은 것들을 기술 혁신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도 그 AI 산업,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제조업이 중요한 국가잖아요. 제조업 강국에서 그 제조업에 AI를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제조업의 생산성을 크게 높이도록 하는 또 뭐 AX 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내용도 있고 그거와 함께 지역 단위의 기본소득 정책 같은 것들을 전 국민, 전 국가적이 아니고 특히 이제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고령화가 더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 활동이 더 줄어들고 그 하니까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뭐 농어촌 수당이라든가 이런 방식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을 강화하자라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산업들을 일으켜야 되는 지역이 있어요. 특히 해안지대 같은데 그런 데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그 주체를 뭐 국가도 투자하고 기업도 투자를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투자를 해서 거기서 그 재생에너지 산업 같은 걸 통해서 얻어지는 소득들을 거기 있는 주민들이 어떤 기본적인 소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이제 소위 이제 공유 지분형 기본소득이라고 그러는데 그쪽 이제 학술적 용어로는요. 이제 그런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지역별로 다양한 그런 기본소득 정책들을 통해 가지고 소외된 지역, 그다음에 소득이 낮아진 계층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 사업 같은 것을 해야 된다. 그럼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이제 여러 가지 다층적이군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기본소득, 그러니까 각 영역에 있어 의료나 이런 것은 이제 보편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고. 어떤 지역적인 거, 농어촌 관련해서 또 다른 의미의 기본소득 그렇죠. 이렇게 지역적인 이해하면 것도 될까요? 있고 또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 계층을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 더 중점을 두는 그런 개념도 어쨌든 목표는 빈부격차의 완화 그리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의 어떤 기본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해결해 준다 이런 개념이 깔고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이네요. 네. 저는 너무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가? 그러려면은 뭐 덴마크나 이런 데처럼 세금을 진짜 많이 내서 내 소득의 진짜 반 이상을 내서 이런 복지들에 투자가 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기본소득하면 사실은 뭐 돈이 많든 돈이 없든 다 그냥 뭔가 돈을 줄 것만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의 제도처럼 느껴지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식의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이제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 청년 실업이 많고 그런 자기의 소득들이 충분히 많지 않다 보니까 자꾸 사회적으로 고립돼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 청년 수당 같은 것들을 지급한다든가 이제 이런 이제 논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산업들을 키워 나갈 때 그 새로운 산업에서 얻어지는 이익들이 양극화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 주민이라든가 이런 계층들이 거기에 일부라도 투자하도록 하고 그 새로 일어나는 산업 뭐 이런 재생에너지 산업 같은 데서 얻어지는 소득들을 거기 있는 주민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의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알래스카에서도 있는 예가 그거죠. 알래스카에서 천연자원에서 나오는 소득을 지역 주민들에게 주니까 뭐 실제로 고용률이 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취업 그 결혼인가요? 그 이율도 올라가고 이렇다는 사회활동도 활성화되고 이런 예가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그러면 이 과도한 복지로 인해서 지금 그냥 쉬는 청년만도 40만 명이 넘다고 알고 있고 또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구직 활동을 아예 안 하는 뭔가 국민의 자립심을 꺾을 수도 있다라는 비판이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거꾸로 이제 자립심을 키워주려면 활동을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데서 했던 게 구유로 이제 교통비 정책인데 그 교통비로 구유를 기본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사람도 만나고 그래야지 활성화되고 취업도 할 의욕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프랑스 같은 데서는 축구장표 나눠주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집에 앉아가지고 계속 고립돼 있게 되면 사회활동의 의욕도 떨어지게 취업 의욕도 떨어지잖아요. 근데 축구장에 나와가지고 응원도 하고 그러다 보면 힘도 얻어가지고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게 되고 취업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청년 기본소득, 청년 수당 같은 정책들의 필요성들이 나오는 것이고 농촌도 마찬가지로 고립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노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데다 기본적인 그런 농어촌 수당 같은 것들을 지급을 해서 노인들의 어떤 그 활동들을 좀 활발히 하고 그런 것들을 하자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알래스카 얘기가 그거잖아요. 오히려 취업률이 더 높아지고 이랬다는 것인데
그런 의미로 이해를 아무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빈부격차 해소, 인간의 존엄을 보장해주는 방향. 그것이 네. 이제 전 국가적인 보편 또는 지역별로 계층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네. 여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배민 쿠팡 관련이죠. 이 질문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까요? 배민 쿠팡 등 대기업 독과점 문제인데요. 수수료 광고비, 이제 가게에 순수익을 넘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수수료 광고비 가져가는 게. 근데 배달비도 계속 오르죠. 사실 우리도 이제 시켜 먹어보면 배달비도 많이 오르고 네.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영업자가 힘들다 이렇다는 것인데 플랫폼 회사, 배달 대행, 소상공인이 같이 살 수 있도록 독점 기업의 수수료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요식업계 사장님들이 그런 고통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달 음식을 시키게 되게 되면 배달에미라의 민족하고 쿠팡한테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이제 수수료가 올 초까지만 또 9.8%였어요. 네? 그럼 1년에 그 영업이익이 10%가 안 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 배달 수수료만 9.8%를 내라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배달 음식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또 배달 음식 가격을 못 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쪽 용어로는 최해 대우라는 표현이라고 이제 쓰는데 그러니까 배달에서는 이익을 남기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는 거죠. 그쵸. 거기다가 또 결제 수수료도 거기가 마련하고 있는 결제 수단을 써야 되는데 그게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훨씬 더 높아요. 또 광고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달 음식을 하나 배달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 전체 매출액의 뭐 한 30% 정도의 비용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배달 그 업을 하는 자영업 배달 그 영업을 하게 되는 자영업자들은 이제 뭐 깍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걸 빨리 시정해 달라는 요구들을 많이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제 그 자율 규제를 해야 된다. 네. 대기업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이걸 법으로 규제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배민이나 쿠팡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정부에서 우리를 규제하지 않는다는데 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런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진님은 의원님 배달하는 사람들한테는 배달료가 내려간다. 그러니까 오히려 배달하는 사람은 그 혜택이 더 줄고. 오히려 그래서 왜냐하면 또 배달 기사들이 이제 독립된 지역마다의 배달 업체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걸 전부 이제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 자기 밑으로 다 그럼 이 결집을 하는 거죠. 플랫폼만 회사만 지금 그 양쪽에서 독과점-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영업자들한테는 높은 수수료를 받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배달 업체들이 하던 것들을 이제 다 자기 산하로 수직 계열화 시키면서 배달 기사들한테는 이제 그 보수를 또 깎아버리니까 배달 기사들은 또 배달 기사대로 일을 더 많이 해야만 기존의 그러네요. 보수를 유지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그래 있는 거죠. 플랫폼 기업만 지금 살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규제를 해야 될 필요를 느낄 것이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그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 이런 플랫폼 독과점에 대해서는 독과점 규제법들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도한 수수료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배달 거래 공정화법을 지금 만들고 있어서 우리 민주당도 이제 두 가지 법들을 이제 해외의 그런 보편적인 법과 마찬가지로 지금 입법 발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니까 이제 저쪽도 자꾸 궁지에 몰리니까 국민의힘도 독점 규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으로, 그 다음에 그 거래공정화법에 대해서는 대규모 유통업법으로 이렇게 법을 내놨거든요. 그럼 양쪽이 다 법안을 내놨으니까 이건 빨리 논의하면 해결이 되잖아요. 해야죠. 근데 법안을만 내놓고선 논의를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왜?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결국은 그 자영업자들이나 배달 기사들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그런 독과점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내놓으니까 방어용으로 내놓은 것뿐이지 네. 이걸 해결할 생각은 없었던 거죠. 이거는 소비자한테도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댓글 보니까 배달료가 무료였는데 결국 음식값이 올랐더라. 그러니까 소비자도 더 많은 비용을 내고 배달하는 분도 그렇고 자영업자분도 다 더 많은 비용을 그렇죠. 다 내는데 피해를 보고 이 플랫폼 플랫폼 회사만 지금 이익을 독식하고 보는 거죠. 있는 거군요. 이건 규제가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여러 가지 지금 플랫폼 기업이 요즘 경제에 있어서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고 그 기업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면이 사실 크잖아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창의를 발휘해 사실 어느 기업들이 나타났는데 문제는 이제 또 약간의 질곡 같은 게 지금 생기는 것이고 또 과도하게 규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약간 자유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그러니까 그걸 약간 그 균형을 찾는 게 쉽지는 않은 문제 같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편화되는 측면이 있죠. 네. 이 플랫폼 경제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니까 결국 유럽과 그 일본에서도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을 만들었고 그런 거래 공정화법들을 지금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민주당이 추진하는 게 무슨 독창적인 과도한 규제법을 만든 게 아니라 다 유럽이나 일본에서 그 다 하고 있는 뭐 호주나 뭐 이런 데서 다 하고 있는 법들을 이제 우리도
하자라는 것이고요. 네. 또 이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독과점이 완화되는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구글이나 이제 그 애플의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무슨 음악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뭐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려면 이제 뭐 구글 플레이나 이런 데를 다운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한 30%나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문화산업이나 이제 게임 산업 뭐 애플리케이션 산업이 굉장히 위기에 처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독과점 입법을 만드니까 유럽에서도 이제 그러면 구글이 구글 플레이 외에 다른 데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다운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원스토어 같은 회사가 이제 유럽이나 일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고 있고 그런 이제 독과점이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페이스북이 가상 기기를 만들었는데 그 운영 체계를 자기들 것만 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 구글이나 다른 이제 애플이나 이런 기기에서도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독과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기기들을 만든다라든가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의 경제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독과점으로 어떻게 보면 성격 규정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시장 지배의 어떤 세력이 나타나면 그게 다 먹는 이른바 다 먹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 더 그런 게 훨씬 그렇죠. 더 심하죠. 플랫폼이 그렇고 우리 김남국 의원께서는 참여연대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죠. 네. 그래서 독과점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가셔요. 그래서 네. 오늘 사실 여쭤볼 거를 많이 준비했는데 벌써 6시 1분이 벌써 돼가지고 됐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남국 의원님을 또 한 번 모실 수 있게 여백을 좀 남겨놨다고 생각하시면 민생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 부분은 빨리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자영업자분들 특히 맞습니다. 많으시기 때문에 네. 피해가 너무 커서 뭐 우리가 짚고난 말을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그래서 돼요. 민주당에서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남국 의원님과 함께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그려봤습니다. 추가로 또 김남국 의원님께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가져보기로 하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김남국 의원님 감사합니다. 잠깐 인사하시기 전에 네. 클로징 먼저 하고 인사 듣고 가겠습니다. 예. 예. 오늘 23일부터 민주당에서는 호남 지역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요. 24일, 25일 ARS 투표를 한 뒤에 26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 다목적홀에서는 호남권 합동연설회와 광주 전남북 경선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호남 지역 대상자이신 불팍 시청자분들께서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김남국 의원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마지막 마무리 인사 해주시고 불팍은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는 경제적인 이런 민생 문제의 어려움도 같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희 민주당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성불국회의원 김남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근 의원님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저는 다음 주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